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거래와 계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래라는 말은 뭐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주고받는 게 거래입니다. 주고받고 이렇게 우리 회계상 또는 부기상의 거래니까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경제적 사건 중에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사항을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라는 것은 일상에서는 주고받는 건데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야 거래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부기상 또는 회계상의 거래의 범위가 이렇게 있다면 일상에서 부르는 거래라는 개념이 거의 겹칩니다. 이렇게 얘나 근데 부기상에는 거래인데 일상에서는 이걸 거래라고 부르지 않는 게 있고 일상에서 이걸 거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부기상 또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왜냐하면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얘기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 거. 이쪽 얘기하는 거죠. 일상에서도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잘 보면 현금을 분실했대요. 현금을 분실했는데 일상에서 이것을 거래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죠. 재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 하지만 우리 부기상 또는 회계상은 이 현금이 자산이거든요. 자산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도난당했대요. 일상에서 상품을 도난당했으면 이걸 거래라고 하겠어요? 도둑 맞았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상품이 자산이니까 이것도 거래입니다. 그 다음에 화재로 점포가 소실이 됐어요. 불난 거죠. 불났다고 하지. 항상 회계상에서는 이 점포가 자산이에요. 건물 이런 것들. 이게 불타서 없어졌으니까 자산이 감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상품이 있는데 이게 파손이 됐어요. 또는 썩었어요. 이게 썩었다고 그러지 이게 거래가 일어났다고 하진 않죠. 파손되면 팔 수가 없을 것이고 부패가 돼도 못 팔 것이고 그다음에 상품 가격이 하락을 했답니다.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원래 장부에 잡혀있는 숫자보다 금액이 뚝 떨어진 거니까 자산을 줄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래고 그다음에 매출 채권이 회수가 불능하게 됐대요. 매출 채권은 남한테 물건을 팔고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못 받게 된 거야. 권리도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가 되는 거고 토지나 건물을 남한테 기증을 받아요. 공짜로 받은 거죠. 일상에서는 이걸 거래라고 하지 않죠. 그냥 감사할 일이지. 하지만 이 토지 건물이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거래입니다. 지금 여기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상에서 거래가 일어났다라고 부르는데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들을 좀 보자는 얘기네요. 상품을 주문했어요. 물건 사기로 주문을 하면 거래가 일어났다고 보지만 주문을 했고 상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돈이 나간 것도 아니니까 이걸 거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기로 차입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약속만 한 거는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회사 상품을 회사 창고에 보관하는 거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이런 거 일반적으로도 거래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물건 보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상품, 건물 등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대요. 물건이나 건물을 사기로 계약만 체결했어요. 그럼 거래가 아니죠.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점포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근데 상가에 입주하기로 계약서만 썼어요. 계약서를 쓰고 무슨 계약금을 줬다면 이게 거래일 텐데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면 거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기나 수도 요금에 고지서를 받았어요. 고지서를 받은 건 거래가 아니고 고지서를 받고 돈을 내야 거래가 될 거고 또는 돈을 내야 될 때가 지났는데 못 냈을 때는 거래가 될 거예요. 그때는 빚이 늘어날 거니까. 그 다음에 건물, 토지 등의 담보를 설정한대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올 때 네 건물이나 땅에 담보 잡혀놔라 이렇게 하고 돈 빌려주겠죠. 담보가 잡히는 거는 그냥 사용하는 데 법적으로 제한만 있는 거지 이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니까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담보 제공은 나중에 볼 텐데요. 이게 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예? 분괴라고 하는 걸 하는데 담보 잡혀있는 건 거래가 아니니까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 보겠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인 부기상의 거래가 생기는 것은 자산이 증가하거나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자본이 감소하거나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8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거래의 8요소라고 하고 거래의 8요소가 서로 결합돼서 여러 가지 조합을 이루는 관계를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이 여러분이 시작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이 단계가 정리가 잘 안 되면 그 이후로 진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얘기네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이 복식부기의 근본 원리이고,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기록 계산한다 그랬죠. 이게 지금 그 원리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자, 왼쪽 편이 있고, 오른쪽 편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 그래가지고, 자, 우리는 이쪽을 일상에서는 왼쪽이라고 부르죠. 이쪽을 오른쪽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 회계에서는 왼쪽을 왼쪽이라고 부르지 않고 차변이라고 부릅니다. 차변. 왜 차변인지는 뭐 어원을 찾아보면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차변이야. 그렇게 약속하기로 했어. 자, 여기 오른쪽이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약속입니다. 왜 저렇게 지어놨을까? 왼쪽, 오른쪽, 이거 일상에서 쓰는 말이고, 학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정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알아먹게 하려고 했던 이유도 있겠고, 그냥 어원을 따져서 멋이기 위해, 이탈리아의 무슨 상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전혀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이쪽을 이제 왼쪽이라고 하지 않고 차변이라고 부른다. 이쪽을 오른쪽이라고 부른다. 대변이라고 부른다.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구장에서도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 선수라고 하지 않고 뭐 좌익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좌익수라고 불러? 왼쪽에 있는 사람 이렇게 부르면 되지. 자, 가볼게 이제.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에 적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실 때까지 그냥 왼쪽 이렇게 쓸게요. 차변이에요.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에 적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하면 오른쪽에 적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증가하면 오른쪽에 적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면 오른쪽에 적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면 왼쪽에 적습니다. 자, 이거 외워야 되겠죠?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 부채가 증가하면 오른쪽, 자본이 증가하면 오른쪽, 수익이 발생하면 오른쪽, 비용이 발생하면 왼쪽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그럼 자산이 감소하면 반대쪽에 적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 다음에 반대로 부채가 감소하면 왼쪽에 적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이 감소하면 왼쪽에 이렇게 적습니다. 반대쪽에.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게 뭐 질문하신 분 있던데, 수익이 발생하면 오른쪽인데 왜 수익이 발생했다가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소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수익의 소멸, 취소 또는 뭐 수익이 소멸되거나, 그럼 비용도 생겼다가 비용이 소멸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고 보면 이제 10개가 되는 거지. 거래의 요소가. 우리 거래 요소의 8요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자, 여기 내용, 수익이 소멸될 수도 있는데요. 거의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면 이게 만약에 뭐 취소가 되거나 없어지면 바로 여기서 그냥 지워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울 수도 있고, 음수로 입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거의 흔치 않기 때문에 거래 8요소에는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냥 10요소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별 의미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생기면 반대쪽에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원칙이죠. 자산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면 왼쪽에 적으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외워야 되는데, 자산의 증가, 감소, 부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발생, 이렇게. 그래서 이걸 외우시라고 하면 처음에는 외워져요. 근데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자, 이렇게 적기로 된 이 약속이 있는데,
이거를 암기하시려면 가장 쉽게 암기하시려면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재무상태표의 등식 배우셨죠? 재무상태표 계정식으로 그려볼게요. 이게 자산이잖아. 이쪽이 자산이죠? 부채죠? 이게 자본이잖아요. 자,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왜 이렇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 논리는 다음에 배우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산, 자기 자리에 있잖아요. 자산이 이쪽 자리에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증가할 때 이쪽에 적었기 때문에 감소하면 이쪽이죠. 증가했던 것보다 감소가 더 많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잔액은 이쪽에 남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자산이 적히는 거고. 부채가 증가할 때 오른쪽에 적잖아요. 감소할 때 왼쪽에 적기 때문에 잔액은 항상 오른쪽에 남는 거야. 그러니까 12월 30일 현재 잔액이잖아요. 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이 12월 말이라면. 자본은 증가할 때 오른쪽에 적었고 감소할 때 왼쪽으로 가니까 항상 잔액은 오른쪽에 남게 된다. 그래서 요거 외우실 때 자산, 부채, 자본 왼쪽 오른쪽 놓고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은 이렇게 그랬잖아요. 여기다 수익 적고 이쪽에다 비용 적었죠. 수익이 생길 때 이쪽에 적는 거야. 비용이 생길 때 이쪽에 적어. 그러니까 잔액들이 여기 있는 거지. 수익 발생, 비용 발생. 그렇게 해서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의 계정식. 자산, 부채, 자본, 그다음에 수익, 비용.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반대쪽은 감소야. 처음에 자리 잡으실 때 하나씩 배워볼게요.